암살을 당하거나 의문사를 한다.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라면 무려 미국의 대통령이 죽은 건데 정말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 트럼프가 주가 조정의 시작을 만든 장본인은 아니야. 아버지,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기축통화의 저주라든지 달러의 저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달러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거나 의문사를 한다. 그런 저주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내려오는 저주죠. 이 저주라는 말이 사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괜히 불길한 마음에 조심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달러의 저주를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트럼프는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면서 제2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를 칭송하고 있지. 맥킨리는 본인이 하원 조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1880년에 맥킨리 관세법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38%에서 49.5%로 높였고, 대통령 임기 첫 해였던 1897년에는 넬슨 딩글리 하원의원의 주도하에 딩글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시켰던 장본인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관세를 높이는 건 달러에 대한 크나큰 반역이라고.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축통화란 말이죠. 때문에 이런 기축통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이 잘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를 높인다면 이런 기축통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원래 관세를 최소한으로 낮춰만 하는 거야.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다 쓰고 그 대가로 달러를 줘야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관세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 미국 이외로 지불되는 달러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축통화를 다른 통화에 넘겨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미국 25대 대통령이었던 맥킨리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달러에 대한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1897년에 대통령이 됐고 1901년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살을 당하면 그게 원한인지 치정인지 금전 관계인지 등등 보통은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죽었고 혹은 피습을 당한 건데 무려 미국의 대통령이 죽은 건데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거나 이송 중에 누군가가 죽여버리거나 혹은 생포했어도 희한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금방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저주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달러에 대한 반역을 저지를 경우에는 그렇게 누가 죽이는지도 모르게 암살을 당해왔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트럼프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그치? 지난주에는 몰락한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는데 벤스는 모든 제품에 메이드 인 USA를 찍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할 정도로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의 연설을 좀 간추려보면 향후 미국 경쟁력으로 제조, 부흥이랑 수출을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를 선호하고 또 교역 대상국의 의도적 환율 평가 절하를 비판했어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비용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석유 시출 시설을 늘리는 등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과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는 비판 강도를 꽤 높였는데요. 특히 재생에너지는 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죠. 중국 대상으로는 50%의 일괄 관세 방침도 밝혔어요. 다 좋은데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라면 대만과 관련된 부분이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줄 생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고 대신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켰다라면서 과거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방위비를 크게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 이 부분 역시 달러에 대한 크나큰 반역 행위에 해당되는데 가장 충실하고 잘 구성된 대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달러 시장이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달러 시장에서 위안화 시장이 돼버리지 않을까요? 그날로 바뀌는 거지. 유대인들은 노심초사 위안화에 대해서 기축통화를 빼앗길까봐 걱정 중인데 트럼프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대만 관련 답변은 특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은 어쨌거나 커질 위험이 높아. 그 중에서도 이 트럼프가 TSMC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했잖아요. 이 TSMC가 미국에 투자한 건 환영하지만 그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을 했어요. 공장도 미국에 짓고 그 공장에서 나온 이익도 미국에 남겨두라는 뭐 그런 말인 거죠. 그것도 기축통화국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다시 말하지만 달러는 미국 이외의 나라로 계속 널리 확산되어야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야. 가만 보면 이 트럼프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달러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트럼프의 말말말 속에 우리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봐야겠죠. 우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다행인 것은 당초 우려했던 IRA 일괄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야. 트럼프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종전에 아주 과격한 입장에서 살짝 선회한 입장을 내비쳤잖아. 맞아요. 원래는 IRA 폐기 및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고 주장을 했었다가 2030년까지 계획했던 보급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로 입장을 수정을 했죠. 그래서였던 건지 지난 주말에 우리 2차 전지랑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트럼프가 시장의 전면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2,900을 우리가 넘보고 있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가 주가 조정의 시작을 만든 장본인은 아니야. 증시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목요일 밤 미국의 6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다음 날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작점이었어. 즉 9월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거의 확실시되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고금리에 별로 영향이 없었던 M7이 조정이 그날부터 시작됐고 대신 고금리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소형주 강세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피격 하루 전이라면 조정이 시작된 실질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피격보다는 금리 때문이야. M7은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장기채를 잔뜩 발행해 두었다고 했었잖아. 심지어 애플은 40년 만기채까지 발행을 했으니까 금리 오르기 전에 금리로 조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고통스럽지 않지. 하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형주는 어때? 장기채 발행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단기채 위주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최근 금리 상승에 고스란히 노출이 된 거야. 그런데 CPI가 발표가 되고 나니 이제 곧 9월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서 그날부터 러셀 2000 지수가 좀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 빅테크를 대변하는 나스닥 100이 4.2% 하락하는 사이에 중소형주와 소외주를 대변하는 러셀 2000 지수는 9.2% 상승했는데 두 지수 간 일주일 수익률 격차는 무려 13.4%를 기록했어. 이건 테크 버블 붕괴 이후의 초유의 사건이었다고. 물론 트럼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큰 줄기에서 볼 때 대형주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것이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게다가 또 지난주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마구마구 독서를 내뱉는 바람에 하락한 업종도 있었죠. 반도체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아갔으며 이를 찾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올려 받아야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특정 국가 반입을 금지하는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을 다른 나라 제품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를 초토화시켰어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의 독설까지 여러 악재가 중첩되면서 지난 7월 17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나 폭락했어요. 이런 낙폭은 코로나 봉쇄 이후로 최대 하락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번개 맞은 것처럼 와장창 깨지고도 있지만 피격 사건 이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도 있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건설주랄지 방산주, 증권주, 그리고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 근데 말이죠. 이 아버지께서 피격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조정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원인은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가장 궁금한 부분이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흔들릴까? 조정이 계속 유지가 될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아빠는 빅테크들의 본격적인 조정 시작으로 판단하지는 않아. 주가는 종종 기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움직이지만 진정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실적이야. 최근 중소형주들의 랠리는 기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다는 건데 실적이 지지해주지 못하는 랠리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 또한 금리의 인하라는 기대 역시 막상 첫 번째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 그 기대치는 거의 대부분 선반영되게 되어 있어. 물론 그렇다고 빅테크들이 아무런 조정 없이 가야 된다
된다는 것은 아니야.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간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 M7의 EPS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지?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술주 실적 발표를 좀 보고 시장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아빠는 시장이 올해 4월 상황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 당시 S&P 500 지수가 4월 한 달간 4% 이상 하락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지금처럼 빅테크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걱정하면서 증시 낙폭이 좀 확대했었잖아. 근데 어떻게 됐었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발표됐었던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부터 좀 주가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죠. 5월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 S&P 500은 전월 대비 4.8% 상승하면서 4월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그것과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까 살짝 말했지만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대세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혜주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거 다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업종도 있긴 해. 은행주인데 트럼프는 미국 은행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잖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자본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과거 임기 동안의 지역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어. 또한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가 잠시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보편적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야.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내려갈 요인이고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대하에 상승한다면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은행이 하는 일이 뭐지? 은행은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람들한테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잖아. 그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스티프해진다면 은행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결론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나 피해주를 굳이 찾으려는 노력은 별로 효용이 크지 않아. 증시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바이든 정부는 그린 에너지를 선호하잖아. 트럼프는 어때? 화석 에너지를 선호하지.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할 때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린 에너지가 앞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화석 에너지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었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니? 완전 반대였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했고 지금도 좀 어이없는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S&P 500 에너지 섹터는 바이든의 2021년 취임 이후 대략 116%나 상승을 했어. 오히려 기술주들의 랠리를 넘어서고 있다고. 증시라는 게 우리가 좀 예측하고 기다리면 꼭 그렇게 다른 길로 새어 나가는 것 같아요. 교활하지?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께서는 증시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수혜주나 피해주 찾는 거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큰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7월 25일에는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컨센서스는 전분기 대비 1.8% 수준으로 지난 1분기에 1.4% 대비 소폭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한때 애틀란타 연방은행은 2분기 성장률 전망을 전분기 대비 1.5%까지 추정한 적이 있었는데 전분기 대비 1.5% 성장을 전년 동기 대비로 환산한다면 2.8% 정도가 돼. 그러니까 만약 전분기 대비 1.5%까지만 숫자가 나와준다고 해도 전년 동기 대비로 기준을 한다면 미국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지. 그러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미국 6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은 헤드라인 PC가 전월 대비 0.01% 상승, 근원 PC는 전월 대비 0.01%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각각 2.4% 상승, 2.39%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점진적인 물가 하락을 다시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 가까이 접근했잖아.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야. 참 지금 온 세상이 트럼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달러와 우방을 무시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